눈을 뜨자마자 손에 쥔 스마트폰, 푸른빛이 어두운 방 안에 얼굴을 물들입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3시를 막 넘어서고 있는데도 손가락은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 한 번도 멈추지 않는 알림 소리, 턱턱한 입안의 감촉. 이 방의 공기는 오래도록 정체되어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화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스마트폰이고 아침에 처음 손에 쥐는 것도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2025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합니다. 10대 아이들의 42%가 스마트폰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중독의 핵심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 달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고 하면 보통 쾌락 물질을 떠올리죠. 무언가 즐거운 일을 할 때 분비되는 물질,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보상을 예측하고 배우고 동기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즐거움 자체가 아니라 즐거울 것이라는 기대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이 차이가 중독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예요. 중독 상태에 빠지면 뇌의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특히 전전두 피질, 그러니까 우리가 충동을 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는 뇌 부위의 회백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자기 통제를 담당하는 뇌 부위가 물리적으로 손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된 사람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건 단순히 의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뇌의 뼈레이크가 고장 나버린 거죠. 공식 기록을 살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동 패턴은 코카인 중독과 완전히 동일한 신경회로를 활성화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그 작은 습관이 마약 중독자들이 약물을 갈망할 때 작동하는 것과 똑같은 뇌회로를 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5년 중독 주요 지표 모음집을 새롭게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스마트폰 등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거의 모든 중독 영역이 망라되어 있어요. 중독은 이제 특정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정신건강 과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작에는 우리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던 분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조지타운 의과대학 연구팀이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의 한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중독 연구의 패러다임을 뒤흔들 만한 발견을 담고 있었어요. 바로 KCC2라는 단백질이 도파민 뉴런의 발화를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연구팀은 흰쥐를 이용한 파블로프식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짧은 소리 신호가 울리면 곧바로 설탕 조각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정상적인 쥐들은 금방 소리와 보상 사이의 관계를 학습했습니다. 그런데 KCC2 단백질 수준이 감소한 쥐들은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도파민 뉴런이 과도하게 발화하기 시작했고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자극에도 비정상적으로 강한 보상 연합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독성 약물이나 행동이 KCC2 단백질의 기능을 떨어뜨리면 뇌는 정상적인 학습 능력을 잃고 모든 단서를 약물 갈망과 연결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이 아침 커피만 마셔도 강한 흡연 욕구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커피라는 무해한 자극이 담배라는 보상과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버린 거죠. 이 발견은 중독이 단순히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파민 뉴런 사이의 통신 체계가 근본적으로 왜곡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연구팀은 도파민 뉴런들이 서로 동기화될 때 정보 전달 효율이 극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냈습니다. 중독된 뇌에서는 이 동기화가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마치 증폭된 스피커처럼 보상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한편 2055년 6월 사이언스 다이렉트에는 청소년기 약물 노출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또 다른 연구가 실렸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모르핀에 노출된 쥐들은 성체가 된 이후에도 보상 민감도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보상에 과민 반응을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보상에 거의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 상태로 추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독자들이 처음에는 큰 쾌락을 느끼다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신경학적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 보상 회로가 약물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2025년 스프링거 저널에 발표된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로맨틱한 사랑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약물을 사용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거의 완벽하게 겹칩니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현상이에요. 생존과 번식의 필수적인 행동에 강력한 보상을 부여하는 시스템이 중독성 물질에 의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도록 설계된 도구들이 바로 지금 우리 손 안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24년 1월 한겨레 신문이 의미심장한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 중독 설계, 뇌보상회로 자극해 쾌감 유발. 실리콘밸리의 전직 임원들은 하나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계속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도록 만들기 위해 심리학자들을 고용했다고 말이에요. 이들이 사용한 핵심 원리는 가변적 강화라는 심리학 개념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키너가 발견한 이 원리는 간단해요. 보상이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질 때 뇌는 가장 강력한 도파민 반응을 보입니다. 슬롯 머신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당첨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몇 시간이고 레버를 당깁니다. 소셜 미디어의 좋아요 알림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내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달렸는지, 내 댓글에 답글이 달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면을 켭니다. 2025년 한국 연구팀이 충격적인 발견을 내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의 총 사용 시간보다 사용 패턴이 훨씬 더 정신 건강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었어요. 하루 6시간을 쓰더라도 연속해서 집중해서 쓰는 사람보다 10분마다 끊임없이 확인하는 사람의 뇌가 훨씬 더 심각하게 손상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팝콘 벌레인 짧고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길들여진 뇌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2025년 6월 미국 중독의 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문제적 소셜미디어 사용이 신경생물학적으로 보면 중독 물질과 완전히 동일한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같은 뇌회로가 작동하고 같은 내성과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같은 방식으로 전전 누피질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현실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16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무려 6시간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6시간이면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스마트폰과 함께 보내는 셈이에요. 그런데도 조사 대상자의 86%는 자신이 중독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중독의 가장 무서운 특징입니다. 중독자는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취약한 뇌, 바로 청소년기라는 시기에 이 덫이 가장 깊숙이 박힌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가을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고등학교 교실의 풍경입니다. 쉬는 시간 종이 울리자마자 4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단 한 명도 고개를 들지 않아요.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스크롤하는 모습이 마치 군무처럼 보입니다. 창밖으로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 아무도 그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2025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가운데 21만 463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예존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중 7만 893명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동시에 중복 위험 상태였어요. 같은 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10대 청소년 42.6%가 스마트폰 과외전 위험군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험군 비율이 22.9%임을 감안하면 청소년기 중독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도대체 왜 청소년이 이렇게 취약한 걸까요? 답은 뇌 발달 과정에 있습니다. 청소년기 뇌에서는 전전두피질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어요. 전전두피질은 충동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뇌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보통 20대 중후반이 되어 완전히 성숙하는데 그때까지 청소년의 뇌는 강력한 엔진에 빨레이크가 덜 장착된 상태인 셈이에요.
반면에 보상을 추구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변형계는 이미 완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엑셀은 있는데 뼈레이크가 덜 달린 차와 같죠. 여기에 스마트폰이라는 초강력 자극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질병관리청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주중 기준으로 여학생은 하루 평균 640분, 남학생은 28, 3분을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이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청소년기 중독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뇌의 가지치기라는 중요한 발달 과정이 진행됩니다. 불필요한 신경 연결은 제거되고 자주 사용하는 회로는 강화되죠. 스마트폰과 게임 같은 중독적 자극이 이 시기에 반복되면 중독 관련 신경회로가 반영구적으로 강화될 위험이 있어요. 사이언스 다이렉트의 2025년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약물 노출이 성체기 보상회로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청소년들은 스스로 중독을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2025년 한 조사에서 하루 평균 10시간을 쓰는 고등학생의 86%가 자신은 중독이 아니라고 답했어요. 중독된 뇌는 중독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중독의 덫은 스마트폰에만 놓여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오래되고 치명적인 덫, 바로 도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밤중 손바닥 안 작은 화면에 5개의 숫자가 하나둘 뜨기 시작합니다. 화면 불빛에 비친 중년 남성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히고 동공이 확장됩니다. 손에 쥐인 스마트폰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송근 사이로는 차가운 식은땀이 흐릅니다. 화면을 터치하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 남성은 오늘 밤도 집세를 걸었습니다. 2026년 인디고 저널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도박장애는 전 세계 성인 인구의 1에서 3%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온라인 도박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게 되면서 전통적인 도박보다 훨씬 빠르고 치명적인 중독을 유발하고 있어요. 도파민 주기가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베팅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확인되면서 뇌의 보상 시스템은 완전히 교란됩니다. 도박 중독의 핵심 메커니즘은 앞서 말씀드린 가변적 감화입니다. 언제 보상이 주어질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뇌는 끊임없이 도파민을 분비하며 기대 상태를 유지합니다. 슬롯머신이 이 원리의 가장 완벽한 구현체예요. 기계가 회전하는 몇 초 사이에 뇌는 이미 승리의 환상에 빠져듭니다.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의 그 긴장감, 그 찰나의 기대감이야말로 도박 중독을 만드는 진짜 약물입니다.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임상 표본을 보면 도박 중독자의 40에서 60%가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함께 겪고 있어요. 중독은 대부분 단독으로 오지 않습니다. 한국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비합리적 도박 신념, 충동성, 스마트폰 중독이 서로 얽혀 도박 중독으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경로가 확인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충동성이 높아지고, 충동성이 높아지면 도박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지고, 도박에 빠지면 비합리적 신념이 굳어지는 악순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5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 722명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1008% 증가한 수치입니다. 마약 중독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응급실 안은 언제나 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의 단조로운 신호음, 의료진의 빠르고 날카로운 발걸음 소리, 누군가의 무거운 신음소리가 공간을 채웁니다. 소독 영알코올 냄새가 코를 찌르는 응급실 구석, 20살 남짓한 젊은 남성이 금단 증상으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습니다. 그의 팥뚝에는 오래된 주사 자국들이 푸르스름한 점처럼 박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통계를 보면 마약 중독 환자 수는 2020년 882명에서 2024년 881명으로 불과 4년 만에 38.7%나 급증했습니다. 이 환자들 중 10명 중 6명이 20대와 30대입니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해야 할 청년들이 마약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치료 사각지대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마약류 사용자가 약 6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진료를 받은 인원은 고작 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치료받지 못한 채 숨어서 약물을 계속 사용하거나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거나
혹은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겠죠. 서울시가 2023년부터 시행한 동행애원 사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은 2025년 들어 대대적인 개편을 거쳤습니다. 중독포럼 이해국 상임이사의 말처럼 마약 중독 치료의 핵심은 환자를 꾸준히 오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번 치료를 받고 그만두면 소용이 없어요. 지속적인 관계와 신뢰, 그리고 일관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모든 중독의 공통된 메커니즘은 결국 도파민 보상 회로의 왜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도파민을 무조건 끊어내면 정말 괜찮아지는 걸까요? 2026년 1월 독일의 마인츠대와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 공동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33명의 실험 참가자들을 2주 동안 관찰한 연구였어요. 참가자들은 디지털 디톡스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끊고 스마트폰의 모든 알림을 비활성화한 채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기분, 에너지, 사회적 연결감, 스트레스 수준을 꼼꼼히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는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그 순간에만 미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기분 점수는 7점 만점에 평균 0,016점 올랐고 에너지는 0,018점 상승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회적 연결감조차 겨우 0,028점 오르는 데 그쳤어요. 연구팀은 이 정도 상승폭은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효과는 전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참가자들은 디톡스 후 2에서 3시간 만에 원래 상태로 돌아갔어요. 효과가 몇 시간 뒤까지 이어진 참가자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게다가 디톡스를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짜증, 반발심, 불안감, 외로움 같은 부정적 감정이 오히려 증가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파민 디톡스라는 유행어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도파민은 단순한 쾌락 물질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적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도파민이 완전히 사라지면 우리는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실 동기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을 무조건 없애는 게 해결책이라면 차라리 살아있는 모든 동기를 없애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중독 치료의 진정한 목표는 도파민 분비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과도한 자극에 둔감해진 수용체의 감도를 정상화하고 왜곡된 보상연합을 끊어내고 건강한 자극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뇌로 되돌리는 겁니다. 이제 진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만약 디톡스가 답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일까요? 노르웨이 오슬로, 길고 깊은 북유럽의 겨울밤입니다. 한 자조 모임 공간에 9명의 남녀가 원형으로 앉아 있습니다. 창밖은 어둡고 차갑지만 테이블 중앙에 작은 촛불 하나가 은은하게 공간을 데우고 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오늘 하루 약물을 쓰지 않았다고.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자 모두가 함께 손뼉을 칩니다. 촛농이 타들어가는 은은한 향이 공간을 채웁니다. 노르웨이 국립중독연구소 SALF는 500명 이상의 중독 환자들을 1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치료를 시작할 때는 단 32%만이 술이나 약물을 하지 않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지만 1년 후에는 절반 이상이 금주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삶의 질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10%에서 50%로 무려 4배나 증가했어요. 치료의 성패를 가른 가장 중요한 요인은 놀랍게도 약물의 종류도 중독의 심각도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회복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존재였습니다. 호주 터닝포인트 연구소의 2026년 연구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동료 지원 그룹 참여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재발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어요. 이 효과는 나이나 성별, 개인의 회복 의지와 같은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뒤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즉, 함께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뇌를 보호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 자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대처 기술, 탄력성, 희망 같은 개인적 자본, 그리고 지지적인 관계, 회복 네트워크, 가족, 동료, 지역사회 연결 같은 사회적 자본. 이 두 가지가 충분히 축적될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도파민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복원하는 것이 치료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2025년 발표된 또 다른 연구는 가족 지원의 구체적인 효과를 밝혀냈습니다. 가족의 정서적 지지, 사회적 지지, 도덕적 지지가 재발 방지의 결정적 요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중독자의 내재적 동기를 강화하고 가족이 함께 개입할 때 재발률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회복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만으로도 뇌는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마약 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연구진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회복자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다시 찾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직업을 얻고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일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한 거죠. 연결됩니다. 다른 사람과 사회와 그리고 미래의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될 때 뇌는 서서히 치유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25년 봄 보건복지부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절주 프로그램, 회복 지원 프로그램, 가족 지원 프로그램, 자조 모임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같은 해 11월 서울시 동행의원들은 마약 중독 치료의 질을 표준화하기 위한 집중 교육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야 비로소 중독을 개인의 죄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강의실 앞에 선바운데 초반의 남성이 있습니다. 깔끔한 셔츠를 입고 또박또박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약물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살던 집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복 중인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가 강의실 맨 뒷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세 번째 치료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못하면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못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고. 이해국 상임이사는 말합니다. 마약 중독 환자를 꾸준히 오게 만드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누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게 중독의 사슬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결국 한 가지 방향으로 향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입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한강변입니다.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하늘은 짙푸른 남색에서 연한 주황빛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물이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전거 종소리, 초겨울 아침 특유의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채웁니다. 그의 손에는 산책 중에 주운 작은 돌멩이가 들려 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촉감. 이 작은 돌멩이가 오늘 아침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도파민 시스템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행동이 습관으로 뇌에 각인되기까지는 평균 66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66일을 혼자 버티는 사람과 누군가와 함께 버티는 사람의 뇌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함께일 때 뇌는 더 빨리 치유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의미 있는 사회활동은 건강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혼자서는 하기 어렵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훨씬 수월해지는 일이죠. 중독의 반대말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중독 관련 정신건강 서비스는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질적으로도 도약하는 한 해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중독은 죄가 아니라 질병이고 질병은 치료할 수 있으며 치료는 연결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퇴근길에 혹은 잠들기 전에 손에 쥐인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당신이 발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의 촉감을, 당신에게 중독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닙니다. 뇌는 변할 수 있고 삶은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연결을 선택하시겠습니까?